자, 오랜만이야. 내가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5, 6개월 동안 한 이직 준비를 하느라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 나의 그 이직 과정을 내가 이 웨비나에서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잘 봐봐. 커리어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옮기는 거지만 경제적으로는 정말 많은 손해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아파.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다 다루니까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해. 그리고 내가 양해를 먼저 구하지만 이 웨비나에서 내가 존댓말을 썼어. 콜라 뚜껑 열면 진폐형. 자, 일단 제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저의 말을 들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부터 다루고 결과가 궁금하실 테니 결과 먼저 알려드린 후 이직 과정, 인터뷰 준비 방법, 연봉 협상 과정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UBC 컴퓨터 엔지니어링 졸업을 했고요. 1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점수가 안 좋아가지고 학교 코어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학교 도움 없이 스스로 인턴십을 잡아서 했습니다. 인턴십은 글로벌 릴레이, 아마존, 에이띵킹 앱,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했고요. 졸업 후에는 게임 개발을 하고 싶어서 인턴십을 했던 에이띵킹 앱이라는 밴쿠버 게임 스튜디오에 돌아가서 6년간 일을 했습니다. 유니티랑 C샵으로 클라이언트 개발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파이썬이랑 장고를 쓰는 백엔드도 담당하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백엔드를 더 많이 다루는 풀스택 개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어쩌다 보니 오픈도어라는 집을 사고 파는 플랫폼을 만드는 미국 회사에 들어가서 2년 반 동안 웹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중순부터 곧 알려드릴 회사에서 VR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어쩌다 보니 회사를 옮길 때마다 포지션이 확확 바뀌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학생 때 저한테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하면서 콜라 뚜껑 열면 김세영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개발자로 취업, 이직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하고 있고, 빅테크 개발자 인터뷰 가이드도 작년에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 공유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총 지원은 42군데를 지원했고요. 컴피팅 오퍼를 만들기 위함이 최초 목적이었지만 어쨌든 오퍼를 받는다면 실제로 갈 만한 포지션들만 뽑아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제 리스트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38군데는 지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42군데 중에서 회사 웹사이트에서 직접 지원한 곳이 33군데, 링크드인을 통해서 직접 지원한 곳이 5군데, 링크드인을 통해서 리크루터가 먼저 연락 온 곳이 3군데, 그리고 블라인드에서 리퍼럴을 받아서 지원한 곳이 1군데입니다. 회사 사이트에서 직접 지원한 33군데의 회사들은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디스코드, 메타, 스퀘어, 스트라이프, 아사나, 인스타카트, 쿠오라, 쿠팡, 그리고 플랫 이 9군데에서 레주메를 패스했습니다. 2, 3년 전 이직 시에는 레주메에 밴쿠버의 조그마한 회사인 에이띵킹 앱 하나만 있어서 그런지 레주메 패스 확률이 16.6%였는데 이번에는 나스닥에 있는 회사가 레주메에 있어서 그런지 27%로 확 높아졌습니다. 팬급 회사가 레주메에 올라간 사람들은 레주메 패스 확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50%는 될까요? 그리고 이 5군데는 링크드인에서 직접 지원했는데 5군데 다 떨어졌습니다. 통계로 쓰기엔 샘플이 너무 작지만 제 경험으로는 회사 사이트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레주메 패스 확률이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 3군데는 제가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 내에 링크드인에서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링크드인 경력 보고 연락이 먼저 온 곳들이니 레주메는 그냥 패스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퍼를 받아서 지원한 이 1군데는 리퍼를 받은 것답게 패스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합치면 레주메를 이 13군데의 회사들에서 패스를 한 것이죠. 이 중에서 리크루터 스크리닝 때 이 4군데에서 떨어졌습니다. 보통 리크루터 스크리닝은 인터뷰가 아니라서 떨어지고 말고의 문제가 딱히 없는 단계인데 제가 어플라이한 많은 풀스택 포지션들이 프론트엔드 헤비 엔지니어를 찾고 있어서 백엔드 헤비인 저는 포지션이 바라는 능력과 제 능력이 너무 달라서 인터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번 이직 때 경험상 느낀 바로는 많은 웹 프로덕트 팀들이 백엔드나 프론트엔드를 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잘하는 풀스택 엔지니어를 뽑는 회사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대다수는 반반 포지션이지만 반반이 아닌 경우 백엔드 헤비 포지션보다는 프론트엔드 헤비 포지션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인프라보다는 프로덕트를, 프론트엔드보다는 백엔드를, 그러니까 프로덕트 백엔드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초이스가 많이 없어서 아쉬웠죠.
그리고 테크니컬 스크리닝에서는 틱톡 빼고 다 패스를 했습니다. 2, 3년 전 이직 시에는 테크니컬 스크리닝을 20군데 중에서 14군데 합격해서 확률이 70%였는데 이번에는 코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그런지 89%로 더 높아졌네요. 그리고 온사이트 인터뷰에서 아쉽게 아틀라시안을 탈락하고 나머지를 다 붙었습니다. 그렇게 총 7군데 인터뷰를 합격을 하긴 했지만 이 중에서 메타와 쿠팡 이 두 군데는 다운레벨 합격이었습니다. 제가 어플라이한 포지션은 메타 시니어 포지션, 쿠팡 스태프 포지션이었는데 메타 미드 레벨 합격, 쿠팡 시니어 합격이 된 것이었죠. 레벨스에 의하면 쿠팡은 스태프 레벨이 다른 회사들의 시니어 레벨과 같아서 이름 자체는 한 단계 더 높지만 메타 시니어랑 쿠팡 스태프가 같은 레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쿠팡 시애틀 오피스는 스태프 레벨 이상만 뽑는 중이고 열려있는 시니어 포지션이 없어서 쿠팡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을 맺었고요. 나머지 아싸나, 인스타카트, 플랫, 포스크립트, 그리고 반타에서는 시니어 포지션으로 찐 합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플레드는 하이어링 매니저가 제가 지원한 포지션을 시니어 레벨이 아닌 스태프 레벨로 채우기로 마음을 내리게 되었고 다른 열려있는 시니어 포지션은 뉴욕에만 있고 지금 제가 뉴욕에 갈 상황은 안 돼서 아쉽지만 플레드와의 인연도 여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를 위해 합격한 회사들 레벨표를 보여드리자면 오픈도어에서 시니어 레벨에 있었고 아싸나랑 플레드의 시니어 레벨인 L5, E5에 붙었고 인스타카트랑 반타의 시니어 레벨인 L5, L4에 붙었고 쿠팡의 스태프와 메타의 시니어인 L6-1 그리고 E5에 지원을 했다가 쿠팡의 시니어 메타의 미드 레벨인 L5, E4로 다운 레벨 합격이 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코딩 인터뷰는 합격하냐 마냐를 정하고 시스템 디자인과 비헤이비어럴 인터뷰는 레벨을 정하는데요. 메타는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를 망해가지고 다운 레벨 된 것 같고 쿠팡은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는 괜찮게 본 것 같은데 비헤이비어럴 인터뷰에서 부족했던 것 같네요. 다운 레벨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주니어나 미드 레벨 포지션들은 시스템 디자인이나 비헤이비어럴 인터뷰를 어느 정도 망해도 코딩만 잘하면 합격을 시켜줄 정도로 바가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봉 2, 3억 받는 메타 미드 레벨 포지션 같은 경우 경력 2, 3년밖에 되지 않는 개발자들이 엄청 많이 붙거든요. 애초에 회사에 따라 미드 레벨까지는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가 없는 경우도 꽤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 시니어 레벨이 아니신 분들은 코딩 공부 진짜 열심히 하세요. 시니어 미만은 코딩만 잘해도 연봉 2, 3억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연봉 올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리코드 공부라는 소리가 몇 년 전에도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아시다시피 저의 레주메 패스 확률은 높지 않지만 인터뷰 패스 확률은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서 초반에 언급한 제가 만든 개발자 인터뷰 가이드에 대해서 살짝 말을 하고 넘어가자면 개발자 인터뷰 준비는 게임과 같습니다. 게임에는 공략이 있죠. 공략을 모르고 플레이하는 유저와 여러 공략을 읽어보고 취합하고 분석해서 적용시키면서 플레이하는 유저 중 누가 더 특정 목표를 이루는데 더 효율적일 확률이 높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공략을 자신의 플레이에 적용하는 유저입니다. 간혹 목표 없이 그냥 재미를 위해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도 있습니다. 그런 유저들한테는 공략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인터뷰를 합격이라는 목적 없이 그냥 재미로 보는 분은 지금 이 웨비나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임에서 같은 캐릭터를 키우더라도 캐릭터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공략 또한 여러 버전이 있고 같은 목적이라도 공략 작성자에 따라 세부적인 디테일이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만든 이 개발자 인터뷰 가이드도 그러한 공략 중에 하나일 뿐 이것만이 답은 아니죠. 하지만 제 공략을 보시고 적용시키신다면 인터뷰 합격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개발자 인터뷰 가이드 링크는 마지막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지 않는 사람들보다 앞서서 다들 그렇게들 원하시는 빅테크 가셔서 돈 많이 버시라고 진심을 담아서 아무 대가 없이 공유하는 가이드니까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직을 결정한 곳은 메타입니다. 왜 메타인지는 차차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먼저 알려드렸으니 이제 과정을 알려드려야겠죠. 더 소셜 네트워크란 영화를 아시나요? 저는 대학생 때 이 영화를 보고 마크 저커버그를 동경하게 되면서 페이스북에서 인턴십이든 풀타임이든 꼭 한번 일해보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페이스북 시애틀에서 해카톤을 열었는데 UBC 학생들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페이스북 오피스를 구경해 볼 수 있다는 흥분을 가지고 참가도 했었죠. 거기서 UBC까지 큰 셔틀버스가 와가지고 UBC에서 저를 포함한 몇 명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열심히 코딩하다가 밤새고 아침에 왼쪽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게 접니다. 그리고 이날 페이스북 직원 중 한 명이 제가 해카톤 장소에 들어가는데 악수를 하면서 웰컴 투 페이스북이라고 하는데 소셜 네트워크 영화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인턴을 뽑고선 웰컴 투 페이스북 하던 Welcome to Facebook. 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었죠. 저 웰컴 투 페이스북 소리를 해카톤 참가가 아니라 직원으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서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해카톤은 그렇게 갔다 왔고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인터뷰 준비 공부해서 인터뷰 준비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코딩 인터뷰 개의 바이블인 이 책들로 코딩 공부를 무진장하고 같이 인터뷰 준비하던 친구와 코딩 목표 인터뷰도 서로 매주 해주면서 글로벌 릴레이, 아마존, 띵킹 에이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드디어 페이스북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면서 페이스북에서 꼭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꿈을 이루고 학교를 졸업했었죠. 영화를 보고 좋아하게 됐던 회사인데 실제로 일을 해보면서 더 좋아하게 된 겁니다. 매일 바뀌는 올유캐닉 카페테리아 메뉴들은 저를 매일매일 오늘은 회사에서 어떤 밥을 줄까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했으니까요. 마크 저커버그가 항상 쓰는 미팅룸이 제가 일하던 책상에서 걸어서 20보 정도만 걸어가면 있어서 동경하던 대상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도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더 즐겁게 해주었고 시플플의 창시자, 발음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 부잔 스트라우스럽인가 하는 사람이랑 오큘러스의 창시자 파머 럭키의 스피킹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전에 인턴했던 곳들에서는 얻을 수 없던 기회들이 페이스북에서는 너무 쉽게 얻어진다는 것이 너무 큰 베네핏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인턴을 한 이후에도 페이스북은 항상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서 학교 졸업 후 큰 생각 없이 인턴했던 게임 회사 띵킹 에이프를 가게 되었죠. 그리고 미국 회사들이 캐나다 회사들에 비해서 돈을 훨씬 더 많이 준다는 사실도 그때는 리서치를 안 해봐서 몰랐습니다. 레벨스tat FII가 그때 있었다면 스샷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미국 회사가 캐나다 회사에 비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을 테고 미국으로의 진출을 그때 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알게 된 것은 2, 3년 전 이직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메타에서 게임 플레이 포지션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헐, 제일 좋아하는 회사에서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와, 이건 안 갈 수 없지 하면서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잡았었죠. 그런데 때마침 테크 인더스트리의 겨울이 오면서 테크 회사들이 다 하이어링 프리즈에 레이오프를 시전하면서 메타와의 인터뷰가 캔슬 되어버렸습니다. 참 타이밍이 그지 같았죠. 6년간 이직 생각 없다가 딱 이직하려 하니까 하이어링 프리즈라니. 아무튼 그러다가 작년 후반쯤 테크 인더스트리의 겨울이 조금씩 봄으로 바뀌고 있을 무렵 메타 커리어 웹사이트에서 밴쿠버 포지션이 생기면 노티를 오게 하는 기능을 설정해 뒀었는데요.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포지션이 열려서 바로 어플라이를 했는데 며칠 만에 그 포지션은 사라지고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었죠. 그런 후 몇 주 후 10월 달에 메타 미크루터가 연락이 와서는 너가 캐나다 포지션 어플라이한 거 봤는데 그 포지션 없어졌고 미국 포지션이라도 지원할래? 물어봐가지고 아직은 별 생각 없던 이직을 갑자기 준비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컴피팅 오퍼를 만들기 위해 또한 메타에 붙지 못하더라도 좋은 기회가 있다면 이직할 수 있도록 여러 회사들의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지원은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이직하려면 가능한 리퍼럴을 많이 구하는 것에 힘을 제대로 써야 하지만 딱히 막 이직에 대해 제대로 계획 중인 상태가 아니었어서 리퍼럴 구하는 것에는 그냥 블라인드에 글 하나 올려놓는 것 외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직접 지원만 많이 했습니다. 지원할 회사를 찾는 거는 각 테크 회사들 사이트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저에게 맞는 포지션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지원했고요. 그러다가 링크드인으로 잡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생각나가지고 한번 링크드인도 사용해보자 해서 지원해봤지만 앞서 보았듯이 링크드인으로 지원한 곳은 연락이 온 곳이 하나도 없었어서 다음부터는 링크드인으로 찾더라도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중에 연봉 협상할 때 저에게 아주 큰 실수가 될 행동을 하나 했는데 미국 회사들 중에서 리모트가 아니고 시애틀 포지션이 아니라면 지원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붙는다고 해도 지금 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어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컴피팅 오퍼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갈 수 없는 회사더라도 일단 이름 있는 회사라면 지원을 해서 오퍼를 받아뒀어야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아주 큰 패착이었죠.
아무튼 지원한 회사들 연락 오면 리크루터 스크리닝이랑 테크니컬 스크리닝은 그냥 되는 대로 스케줄링하고 오퍼는 가능한 비슷한 시기에 받기 위해서 온사이트 인터뷰는 조금 뒤인 1, 2월로 몰아서 잡으려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2, 3년 만에 인터뷰를 보는 거라서 가고 싶은 회사들 인터뷰를 보기 전에 연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연락이 왔던 반타의 온사이트 인터뷰를 일부러 일찍인 11월에 잡았습니다. 연습을 위해 일찍 본 건데 붙은 거 봐서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라 바가 좀 낮은 거 아닌가 싶고요. 시큐리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타에 어플라이 해보세요. 그렇게 1, 2월에 온사이트를 가능한 몰아넣고 1월쯤부터는 새로운 회사 지원하는 것을 멈추고 연락 먼저 오는 곳들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몰아넣다 보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주에 메타, 틱톡, 포스크립, 쿠팡, 아틀라시안, 플레드 등 6개의 회사와 동시에 미팅들이 잡혀서 상당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회사 일도 병행하고 인터뷰 공부까지 계속 해줘야 되니까 온사이트 인터뷰 볼 때쯤이면 진짜 빡셉니다. 인터뷰는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 일하는 시간에 봐야 되잖아요. 그 소리는 제가 제 회사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인터뷰를 봐야 한다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5시 전에는 인터뷰를 보고 5시 이후에 자기 전까지 비로소 제가 다니는 회사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몇몇 회사들은 인터뷰를 특정 팀이랑 보는 게 아니고 제네럴하게 본 다음에 합격을 하면 팀 매칭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팀 매칭이 한 주 만에 금방 되기도 하고 메타 같은 경우 3-4달까지도 종종 걸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카트는 팀 매칭이 거의 바로 됐는데 아싸나랑 메타가 몇 주 걸려가지고 오퍼를 이미 받은 회사들이랑 타이밍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팀 매칭이 있는 회사들의 경우 오퍼를 받는 때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팀 매칭이 없는 회사들보다 온사이트 인터뷰를 조금 더 일찍 스케줄링 해야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게 해서 2월에 팀 매칭을 하고 오퍼들을 받고 협상을 했습니다. 연봉 협상을 정작 메타 빼고는 잘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없앴지만 그 당시에 저는 링크드인 프로파일에 200K 베이스를 원한다고 써두었습니다. 반타 리크루터가 그걸 보고선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가 200K 베이스 맞춰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왔던 것이죠. 애초에 거기서부터 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터뷰 합격 후 반타는 200K 베이스를 주고 거기에 추가로 주식을 4년간 288K, 그러니까 1년에 72K 해서 272K 캐드짜리 오퍼를 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는 지금 인터뷰 볼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대답을 줄 수는 없고 다른 회사들 인터뷰 끝날 때쯤 다시 얘기해보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인스타카트, 아싸나, 메타, 포스크립트랑 인터뷰는 다 끝났지만 아싸나, 메타 그리고 포스크립트는 팀 매칭하느라 오퍼 얘기를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인스타카트는 팀 매칭이 되어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반타한테 받은 오퍼는 약해서 인스타카트랑 협상 중에 말하지 않았고 아싸나, 메타, 포스크립트는 팀 매칭이 끝나야 오퍼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벌벌 오퍼라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있어야 인스타카트와의 협상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와 동시에 인스타카트 리크루터한테는 다른 곳들 인터뷰 합격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아직 오퍼 넘버를 받지 못했다. 그들에게 가능한 빨리 알려달라고 하고 알게 되면 바로 알려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그 포지션 베이스 페이 레인지가 153에서 183K에 맥스 RSU가 210K인데 제가 다른 오퍼들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베이스 레인지에서 제일 높은 183K에다가 상위권인 RSU 200K짜리 오퍼를 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베이스를 혹시 200까지 올리는 게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200까지 올려준다면 아싸나, 메타, 포스크립트라의 팀 매칭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스타카트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싸나랑 포스크립트가 인스타카트 오퍼가 세가지고 인스타카트보다 더 센 오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만약에 인스타카트랑 동급인 오퍼를 준다고 해도 저는 인스타카트가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스타카트가 이만큼 좋은 오퍼를 준다면 후회 없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팀 매칭이 몇 달까지도 걸린다고 하고 인스타카트 오퍼가 사라지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카트에게서 첫 오퍼를 받은 이후에 그 오퍼 넘버를 가지고 반타와 아싸나랑 협상을 했습니다. 인스타카트가 이 정도 준다는데 너는 얼마까지 줄 수 있어?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반타는 제가 반타를 고른다고 하면 주식을 1년에 38,000을 더 줄 수 있다고 72K에서 110K로 오퍼를 더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아싸나는 베이스는 인스타카트보다 조금 더 높지만 주식이 더 낮은 오퍼를 줬습니다.
인스타카트는 주식을 그리고 2년간 주는데 아싸는 주식을 1년만 주고 주식에 조금 짠 것 같더군요. 그리고 이 시점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다니던 오픈도어의 제 매니저에게 회사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이직을 생각 중이고 인스타카트가 나한테 이런 오퍼를 줬는데 너 생각에는 오픈도어가 내 컴펜세이션을 이거에 맞춰줄 만큼 올려줄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회사 주가로 제 연봉이 225K이고 인스타카트 오퍼가 326K니까 최소 10만 불은 올려줘야 연봉이 매칭이 되는 거라서 매니저나 저나 둘 다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제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컴펜세이션 팀에 어쨌든 가서 물어봐 보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하루인가 이틀 뒤에 오더니 놀랍게도 컴펜세이션 팀이 매칭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연봉에 추가로 130K 주식을 1년 반 동안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1년에 87K USD 주식이고 환전하면 오픈도어 연봉이 35만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거죠. 캣달러 10만 불보다 더 많은 12만 5천 불을 올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스타카트 리크루터에게 베이스 200까지 올려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 리크루터가 하이어링 커미티랑 얘기하고 오더니 베이스 200은 힘들겠지만 RSU를 올리는 건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나는 베이스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베이스를 200까지 올리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베이스를 190까지 올리고 RSU를 228까지 올리거나 베이스는 냅두고 RSU만 248까지 올려주면 바로 인스타카트 조인하겠다고 대답했지요. 리크루터가 알았다고 가더니 베이스 190에 RSU 212짜리 하이브리드 오퍼를 가져오더군요. 특별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포지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보다 더 높은 오퍼를 저에게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구한 만큼까지 올려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오퍼면은 아싸나 반타, 포스트 스크립트를 고를 바에는 인스타카트를 고르겠지만 메타 팀 매칭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정도 연봉이면은 캐나다에서는 진짜 잘 받는 건데 메타에 대한 욕심을 꺾지는 못했던 거죠. 아무튼 그리고 이 당시에 오픈도어에게 인스타카트에 업데이트된 오퍼로 또는 인스타카트에게 오픈도어의 카운터 오퍼를 가지고 한 번 더 협상을 하는 것도 가능했겠지만 양심상 카운터 오퍼를 가지고 또 카운터 오퍼를 하는 것까지는 못하겠더군요. 협상의 전문가들은 감정 버리고 다 하겠죠. 자, 그리고 메타의 팀 매칭이 오래 걸릴 거라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메타를 가게 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픈도어에게 카운터 오퍼를 요구했을 당시에는 메타는 팀 매칭이 언제 될지 기한이 없었고 오픈도어가 카운터 오퍼를 인스타카트 오퍼에 맞춰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인스타카트로 가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메타에서 팀 매칭이 됨과 동시에 오픈도어가 카운터 오퍼를 해줬던 것이죠. 메타 팀 매칭이 시간 내로 안 될 거라는 가정하에 오픈도어가 카운터 오퍼 매칭을 해준다면 오픈도어에 남을 거고 오픈도어의 카운터 오퍼를 받지 못한다면 인스타카트로 34만 불 받고 가려고 딱 마음을 먹은 상태였는데 말이죠. 제 매니저한테는 오픈도어가 매칭하면 인스타카트 안 가고 오픈도어 남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놨었는데 매칭을 해주었기에 인스타카트는 일단 안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인스타카트 오퍼를 거절했습니다. 인스타카트가 생각보다 오퍼를 잘 줘서 가고 싶은 마음은 많았지만 인스타카트를 가버리면 매니저에게 거짓말한 게 되니까요. 아무튼 저한테는 갑자기 메타 팀 매칭이 돼서 메타 오퍼를 기다렸다가 결정을 내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니저한테는요. 이때 메타 리크루터가 저에게 다른 오퍼들 받은 것들 있으면 알려달라고 얘기해가지고 알려줬지요. 메타와의 연봉 협상을 망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반타, 인스타카트, 아싸나 오픈도어 등과는 오퍼에서 주는 RSU 주식이 1년짜리든 2년짜리든 상관없이 협상의 무기로 강력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메타는 1년이나 2년짜리 주식 오퍼는 자기네들은 4년짜리를 주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면서 약하게 보더라고요. 처음 1년, 2년 동안 받을 연봉이 메타에서 주는 연봉보다 높을지라도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더 많이 주게 되는 거라고 컴피팅 오퍼에 매칭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테크 인더스트리는 보통 2, 3년이면 이직을 많이 하고 특히나 지금처럼 레이오프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는 4년이나 회사에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한 2년짜리 주식이면 2년 지나고 나서 나 이제 연봉이 떨어져서 다른 데 갈게 하면서 마음 편하게 이직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요. 그래서 직원으로서는 오히려 2년밖에 안 주지만 매년 받는 연봉이 더 높은 게
4년 동안 주지만 매년 받는 연봉이 더 낮은 것보다 저에게는 더 메리트가 있는데 메타는 매년 받는 연봉이 더 높은 인스타카트나 오픈도어의 오퍼들이 약하다고 저에게 로우볼 오퍼를 준 것이었죠. 그래서 이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컴피팅 오퍼는 4년짜리 주식을 주는 회사들에게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간혹 컴피팅 오퍼가 없는데 있다고 뻥튀기 하거나 실제 오퍼보다 더 높은 액수를 말하면서 협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차라리 주식이 1년이나 2년짜리가 아니고 4년짜리라고 말했어야 하다 싶네요. 미국 포지션들은 대부분 4년짜리인데 캐나다 포지션들은 이상하게 1년이나 2년짜리 주식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단타는 4년짜리 주식이지만 프라이빗 컴퍼니라서 주식이 아직 종이 쪼가리잖아요. 메타는 프라이빗 컴퍼니들을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더군요. USD를 캐나다 달러 환율 계산 후 액수 자체만 보면은 메타 오퍼가 인스타카트나 오픈도어 오퍼보다 높지만 북미는 사는 지역의 코스트 오브 리빙에 따라서 같은 회사의 같은 포지션이라도 연봉을 다르게 책정을 하는데 밴쿠버에서 350K 캐드면은 3월 지금 환율 기준으로 시애틀에서 376K USD를 받아야 동급이기에 그걸 따졌을 땐 메타의 오퍼는 오픈도어에 남았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USD로 8만 분이나 더 작은 오퍼였죠. 다운레벨 플러스 연봉 협상을 망하면 이렇게 로우볼을 당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도어에 남거나 인스타카트로 간다면 밴쿠버 연봉 그래프에선 맨 오른쪽에 있을 수 있지만 메타와의 협상에선 로우볼을 당함으로써 시애틀 연봉 그래프의 상위 75%도 안 되는 곳까지 떨어지게 되었죠. 보통 TC를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토탈 컴펜세이션을 얘기하면 매년 받는 연봉을 얘기하고 4년 동안 받는 금액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연봉 협상 시에는 TC가 중요하다고 배웠어가지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 웨비나를 듣고 계신 분들은 4년짜리 주식을 주는 회사와 협상 시에는 컴피팅 오퍼를 꼭 4년짜리 주식을 주는 회사에서 받으셔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협상 전략을 알았더라면 앞서 말했듯이 제가 오퍼를 받아도 갈 수 없는 미국 포지션이라도 4년짜리 주식을 주는 곳들이라면 지원을 해서 오퍼를 받아뒀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찾아본 연봉 협상 가이드들에선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누군가 저에게 이걸 알려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처럼 몰랐을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미리 알아두시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발 꼭 4년짜리 주식 주는 회사들의 컴피팅 오퍼들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물 좀 마시고요. 박수 감사합니다. 카일님 들어오셨네. 자, 이제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번 이직 때 리코드는 9월부터 5개월 정도 열심히 풀었습니다. 가능한 매일 풀려고 했지만 회사 일도 하고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 공부도 하고 열린 포지션들 하나하나 찾는 거를 동시에 다 하면서 매일 리코드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죠. 시스템 디자인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인턴이나 주니어 개발자들이 정말 부러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리코드 공부할 시간이 더 많으니까요. 스샷에 보이는 404 문제 푼 거는 이번 이직 때 푼 개수는 아니고 리코드가 생긴 이후로 여태까지 푼 문제 개수입니다. 매번 인터뷰 준비 시에 이전 인터뷰 준비 때 풀었던 문제들도 어느 정도 다시 풀기 때문에 총 푼 문제 개수는 많지 않지만 각 문제를 한 번에서 3번 정도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똑같은 문제를 이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저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한 것까지 치면 리코드 생긴 이후로 푼 횟수 자체는 1000번은 넘을 것 같네요. 안타깝게도 푼 문제가 404라서 여태까지 푼 문제가 다 사라졌지만 말입니다. 이번 코딩 공부 때는 이전과 다르게 한 것이 있는데 저에겐 그게 정말 효율적이었는데요. 이전에는 그래프나 백트래킹 문제는 어려워서 공부하는 걸 기피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볼 때 제발 그래프 문제만큼은 나오지 마라 빌면서 인터뷰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처참하게 망했었죠. 그 유명한 블라인드 75나 블라인드 75의 저자가 몇 년 후 새로 만든 그라인드 75 같은 큐레이티드 문제 리스트로 공부를 했을 때는 이러한 약점들이 전혀 보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리스트들 갖다 버리고 데이터 스트럭처와 알고리즘 토픽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링크드 리스트 기초를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다지고 링크드 리스트 관련 문제만 이지부터 미지움까지 리코드에서 쫙 뽑아내서 푸는 식으로 트리, 어레이, 백트래킹, 그래프, 유니온 파인드 등을 토픽별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백트래킹 문제가 나와도 그래프 문제가 나와도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토픽별로 공부하는 것과 블라인드 75와 같은 큐레이티드 리스트로 공부하는 것을 둘 다 해보고 느낀 것은 이겁니다.
블라인드 75와 같은 큐레이티드 리스트는 적은 수의 문제로 많은 토픽들을 커버하는 리스트니까 이런 리스트로 자기가 약한 토픽이 무엇인지 캐치한 후에 그 약한 토픽들을 하나씩 타개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75를 자신이 얼마나 코딩 인터뷰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죠. 그렇게 토픽별로 공부를 한 이후에는 컴퍼니 태그드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리코드에는 실제 특정 회사 인터뷰에서 나온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돈을 내야 볼 수 있지만 인터넷에 찾으면 공짜로도 그 리스트를 공개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참고했습니다. 리코드 프리미엄에 굳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회바회이지만 많은 회사들이 자기네 인터뷰 문제 뱅크가 있어서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잡힌 회사들의 과거 인터뷰에 나왔던 코딩 문제들을 풀었죠. 리코드에는 질 좋은 문제들도 질이 안 좋은 문제들도 있는데 실제 회사에서 쓰이는 문제들은 질 좋을 확률이 높고 인터뷰에서 같은 문제를 만난다면 이득이기 때문에 토픽별로 기초 공부가 충분히 된 상태라면 컴퍼니 태그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프를 공부할 때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된 유튜브 영상도 제 개발자 인터뷰 가이드에 링크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리코드 프리미엄이 없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리코드에는 프리미엄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에일리언 딕셔너리라는 유명한 문제가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중국 사이트인 린트 코드를 가입하시면 리코드에 있는 프리미엄 문제들 대부분이 공짜로 풀려 있어서 풀 수 있습니다. 중국말이 섞여 있어서 쓰기엔 좀 불편하지만 프리미엄이 없으신 저 같은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좋은 팁을 드리자면 리코드에는 디스커스 탭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실제 인터뷰에서 자신이 받았던 문제들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 OA를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실제 OA에 나왔던 문제를 볼 수가 있죠. 댓글에서는 솔루션도 찾아볼 수 있고요. 리코드의 컴퍼니 태그드 리스트에는 실제 인터뷰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 리코드 문제로 존재하는 애들만 있다면 여기는 리코드 문제로 존재하지 않는 애들까지 있으니까 둘 다 사용하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저도 저번 이직과 이번 이직 모두 이 리코드의 디스커스 탭에서 공부했던 문제가 그대로 실제 인터뷰에서 나온 게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도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려드려야겠죠? 2, 3년 전 이직 시에는 없던 정말 좋은 리소스가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바로 헬로 인터뷰라고 요새 엄청 핫한 채널이죠. 이 채널에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에서 자주 쓰이는 문제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필수로 시청했습니다. 또한 헬로 인터뷰 웹사이트에는 문제들을 풀어서 인공지능에게 채점받는 툴이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을 해야 해서 돈을 내야 되긴 하지만 별로 비싸지 않아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딩 인터뷰는 리코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려줘서 손쉽게 공부할 수 있지만 시스템 디자인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고수가 봐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어서 독하기 힘들었는데 이 헬로 인터뷰 툴로 인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 완벽하진 않지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헬로 인터뷰에서는 팬급 회사들 개발자들과 목 인터뷰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비싸서 하진 않았습니다.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를 여러 개 봤지만 거의 유일하게 망한 인터뷰가 메타랑과의 인터뷰였는데 목 인터뷰를 한 3번 정도 미리 받았다면 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가지고 다음번 이직 때는 목 인터뷰도 비싸지만 한 번은 사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2, 3년 전 이직 시에는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 리소스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인 Cracking the System Design 인터뷰 코스를 69불인가 내고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유명한 리소스인 알렉스 수의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를 읽어봤습니다. 그라킹 코스에 비해서 깊이가 살짝 얕아서 아쉽지만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수월하게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그라킹을 고를 것 같고요. 두 리소스 모두 인터넷에 잘 찾으면 공짜로 구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고르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알렉스 수 책의 챕터 끝마다 화이트 페이퍼나 관련된 테크 블로그 글들이 링크되어 있는데 그 글들도 많이 읽어봤지만 인터뷰에 도움은 별로 안 되었던 것 같고 시스템 디자인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전히 인터뷰 공부가 목적인 상태라면 테크 블로그 읽을 시간에 차라리 문제 연습을 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리코드 디스커스 탭에는 코딩 인터뷰 문제뿐만 아니라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 문제들도 공유가 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 문제도 엄청 많이 재탕되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짜증나는 비헤이비어럴 인터뷰 얘기를 해보죠. 비헤이비어럴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죠.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답을 해도 이 회사에선 시니어에 걸맞는 경험이라 하고 저 회사에서는 시니어에 걸맞는 경험이 아니라고 합니다. 답이 안 정해져 있으니 리코드 문제처럼 내가 한 대답이 맞았는지 틀린지도 알 수가 없죠. 또한 유튜브에 다른 사람들이 한 목 코딩 인터뷰나 목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는 있는데 제대로 된 목 비헤이비어럴 인터뷰는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다른 사람의 모범되는 목 코딩 인터뷰나 목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를 보면은 아 저런 식으로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배울 수가 있죠. 근데 목 비헤이비어럴 인터뷰는 영상이 거의 없어가지고 벤치마킹 하기도 힘듭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된다 라고 알려주는 영상들만 많죠. 누가 좀 제대로 된 목 비헤이비어럴 인터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헬로 인터뷰에는 비헤이비어럴 인터뷰 스토리 빌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6가지 토픽에 대한 저의 스토리를 미리 만들어 보고 아마존 리더십 프린시플 이그젬플 문제들로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 생각해보고 했습니다. 아마존 리더십 프린시플을 사용한 것은 아마존 리더십 프린시플이 개수가 많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들이 아마존 리더십 프린시플에 있는 것들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존 리더십 프린시플은 구글에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 찾아보시고요. 개인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받은 유의 질문들은 이런 유의 질문들이었습니다. 일단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프라우드한 프로젝트나 챌린징했던 프로젝트를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토대로 내가 뭘 했는지, 그 프로젝트가 왜 필요했던 건지, 몇 명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한 프로젝트인지, 프로젝트에서 내가 풀어야 했던 어려운 테크니컬 챌린지는 뭔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뭘 배웠고 다음엔 뭘 다르게 할 것인지, 석세스는 어떻게 메셔 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중간에 스코프나 리퀘어먼트가 바뀌진 않았는지, 그리고 바뀌었다면 어떻게 핸들링 했는지 등 물어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저의 이직 결과와 과정이었습니다. 저의 이직 과정을 통해서 많은 케이스 스터디가 되셨기를 바라고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든 개발자 인터뷰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 취업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와 가이드 링크는 보고 적기 힘들 테니까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